안녕하세요. 윤호의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뉴스 방송을 한 거에 대한 유튜브를 몇 가지를 올렸었는데 이 저작권 침해를 신고를 당해서 차단은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수익 창출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의 까다로움에 난간에 부딪혀서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배경 부금으로 자연의 소리나 비 내리는 소리를 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금이 들릴지 안정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그 부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영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호의 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품에 항상 갖고 있었던 애착 이불이나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한 것도 짤막하게 밑에 추신을 해가지고 후원을 좀 부탁한다는 글도 남겼고요. 이번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들도 그에 대한 특별한 따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암울해졌던 이유가 지금 또 오늘 일주일 하루가 휴일이 즐거워야 할 휴일이 저한테는 좀 우울하지 않은 우울함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수익 창출도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비 오는 소리로 부금을 깔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93년도 군산 위도의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94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했었고 95년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에 대한 안타까운 말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로 98년도 6월 속초 잠수정 팀투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99년도 6월 15일 연평해전 제1회차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6회 부분에 2000년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셔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때 군인들이 엄청 좆뱅이 까면서 개고생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진 일이 또 뭐였냐면요. 제가 사파를 하나 좀 올려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와 사진으로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의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2000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 증서 및 금메달을 받고 수상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고로 이날 제가 군대 간부 식당에서 간부 한 명한테 라면을 끓여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치사지원이라 해가지고 제가 군생활 좀 잘 못할 당시였는데 그때 제가 상병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밑에 애들한테 짬밥 때도 잘 못 받고 위에는 윗대로 치고 내려오고 그럴 당시여가다 보니까 제가 간부 식당에서 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참 그때 그 라면 먹던 간부도 그렇고 군대에 있었던 저희 지인 그 간부나 몇몇 고참들이나 아랫사람들은 제 밑에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좋아하거나 박수도 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넘어갔을 때 저희 군대 있을 때 당시에 저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3차 세계대전 터질 줄 알고 걱정이 돼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위장크림 일주일 동안 지우지도 않고 밖에서 포 내려 깔고 실탄, 수류탄 들고서 그 실포탄들 다 쟁여놓고 전쟁 준비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고생했다고 수고했단 말도 아니고 그로 인한 피로와 누적된 그 빨래거리 하느라고 개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화가 진짜 승질납니다. 그때 무거운 포탄 들고 포 안까지 갖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북당 넘고 밟고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럴 당시에도 아마 군대에서는 아마 초비상이었을 겁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그렇게 좆뱅이 까고 뭔가 위로나 안식될 만한 그런 보상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모릅니다. 군인들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때 상병 때 개고생했고요. 심지어 그때 저는 와 간부식당에서 간부 한 명한테 그 라면 끓일 당시에도요, 저랑 그 간부식당에 일하는 애는 진짜 기가 차고 혀가 내두를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참 어이없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그 간부조차도 라면 먹다가 씁쓸한 마음에 이제 그냥 담배 뻑뻑 피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개고생했습니다. 이까 노벨 평화상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군인들은 개고생했는데. 심지어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거 제가 나중에 썰도 또 풀겠지만, 군대 있을 때 국군의 날 때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국군의 날 연령 행사 그거 TV 보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초코파이 한 상자 주고 네오만별로 네오만상에 하나하나씩만 받아 먹었습니다. 진짜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작업 가거나 그랬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국군의 날이면 국군의 날답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뭐 의문 편지나 의문품 같은 것도 오고 그랬었다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진짜 초코바에 딸랑 한 상자 갖다 놓고, 야 니네 네오만별로 하나씩 나눠 먹고 작업 가라. 작업 가가지고 풀 작업 배는 작업하거나 또랑 나있으면 혹시 또랑 작업하거나 부대 포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포상에는 포상 정리하거나 기름칠하고 닦고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 천대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때 군인들이. 근데 뭐 노벨 평화상이요? 북한 가서 뭐 정상회담 제대로 했나요? 실제로 정상회담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북이 또 도발해 왔잖아요. 몇 번이고. 그 연설 보면서요, 속이 속대로 상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 진짜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도 고생했고 그때 당시 아무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유, 이 남북 정상회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 이게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일이었고, 이때 저한테는 사건 사고였어요. 군대 있을 때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포 방열해놓고 북한 쪽으로 향해놓고 실탄, 실수탄도 세상에 수류탄도 심지어 훈련소 때나 봤던 거를 또 받아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고 포탄은 포탄대로 막 3, 40발 갖다 놓고 쟁여놓고 진짜 포 쓸 준비하고 막 긴장한 상태로 일주일 내내 전투식량 그 물 넣고 불려 먹는 거 있죠? 라면 스프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비빈 전투식량. 그거 먹고 피똥 쌌어요. 진짜 엉덩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쉬질 땅인데 피 묻어 나오더라고요. 뻑뻑한 거 그거 맨날 먹으니까. 그리고 부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덕지덕지 못한 그 위장크림도 겨우 닦아내고 빨래 해야 될 옷에서는 쩐내나고, 그런데도 또 근무 나가서 또 근무 쓰고 막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 막 녹초가 되고 나서 왔어요. 진짜 지금도 이 생각하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는 최대, 진짜 군생활 하면서 최대로 겪었던 최고의 사건 아닌 사건 중에 하나였죠. 아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앞에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좀 울분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잊지 못할 사건 사고 이야기할 때 그 무단으로 사용했었던 그 영상 자료집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좀 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대충 요약본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추모비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나이 드신 어떤 김모씨라고 하는 한 분께서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기차에다가 기름을 뿌리면서
불을 질렀던 사람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기차도 불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기차가 정차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하지 않습니까? 그 가스, 연기, 불타는 그 냄새로 인해서 많이들 죽어나갔던 게 더 크나큰 화재 아닌 큰 화근이 되었죠. 이거에 대한 사건 기록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도 2월 18일 오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우울증으로 앓던 50대 남성의 방화로 사망자 192명 등 340명이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다. 단순한 방화로 인한 것보다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서툰 대처 능력 때문에 비상 대응기관 직원들의 허술한 위기 대응, 전동차의 내장재 불량 등 전반적인 안전망의 허점과 정책상의 오류가 참사를 일으킨 인재로 기록됐다. 이때 당시에 불 많이 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의자나 그런 소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전반적으로 다 바꿨죠. 그런데 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매번 우리는 항상 반복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날 오전 9시 53분 진천역을 떠나 안심역 방향으로 향하던 대구 지하철 1호선 1075회에 김아무개씨가 당시 56세 되는 사람이 인화물질 든 음료수 페트병 2개를 들고 앉아있었다. 김씨는 라이터에 불을 켰다 껐다 하며 이를 수차례 반복했다. 1075 전동차는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구내에 들어섰다. 김씨는 도로 바닥에 인화물질을 쏟아부은 뒤 불을 붙였다. 전동차 안에는 하얀이 쏟았다. 김씨는 정차 중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 도망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전동차가 아수라장이 되며 승객들이 대피하자 1075 전동차 기관사 최아무개 씨는 본부 통제실 사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후속 열차 진입을 막고 진화와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했음에도 당황한 채 기관실을 나와 대피해버렸다. 그러니까 기관차 운전하시던 요 앞에 있던 분도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본부 사령실에서 경보 램프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사령 중앙 상황실 책임자는 기관사의 보고가 없어 오경보라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오류는 사건을 참사로 악화시켰다. 화재 발생 사실을 모른 채 반대편에서 1085 열차가 중앙로에 진입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더 큰 피해가 입은 거죠. 그분들은 이제 연기 휩싸여서 그분들은 지식사를 많이 했죠. 정차에 있는 1079호가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본 1085 기관사 최아무개는 37세는 1079호와 교신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를 본부 사령실에 보고하자 사령은 기다리라고 지시했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파악한 사령은 1080호 기관사에게 중앙역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하향으로 인해 1080호 기관실과 연결된 전력 공급선이 타버리면서 1080호 전동차는 동력을 잃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 반대편에 왔던 그 연차가. 그래서 연기 질식사로 많이 죽었죠. 전등마저 꺼져 1080호 전동차는 암흑 전차가 돼버렸다. 본부 사령은 뒤늦게 1080호 기관사 최씨에게 모든 객차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들 대피를 도우라고 지시했지만 1079호 기관사 최씨처럼 직업정신을 잃고 혼자 몸을 피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왔던 그 기관사도 도망가버린 거야. 지레 진짜 겁을 먹었겠죠. 당연히 겁나겠죠. 연기로 까맣게 가득했으니까. 평소에 습관적 행동 탓인지 기관실에 꽂고 있는 마스터키마저 뽑아가져 버려 다른 직원이 와도 전 전동차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 이 와중에 우연히 1080호 격차에 타고 있던 코레일 금호역장 권춘섭씨가 위협을 무릅쓰고 비상 개폐 장치를 찾아 문을 열고 다른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켜 감동을 줬다. 이후 소방관과 경찰관들, 구급대원들 이들에게 필요한 물과 수건 등을 날라준 상인들과 주민 등의 헌신과 수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 방화가 발생한 1079호 전동차보다 1080호 전동차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중앙로역 지하 3층 구조물 내부와 전동차 동력 전원선로 지하 1, 2층도 크게 불에 탔다. 사고 현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대구 도시철도의 미흡한 위기 대응 체계와 기관사들의 평서 훈련 직업 정신 결여와 함께 객차 좌석과 손잡이 등의 시설물 소재로 난연 또는 불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인재로 평가됐다. 근데 실제로 불이 났던 1079호보다 1080호가 더 피해가 더 컸던 거죠. 사람도 많았고 연기로는 지식사 다음으로 연이어 요 위에 이제 선 내일 호일에 불이 감고 불타면서 연이어 붙어 보이다 보니까 더구나 큰 화재 손실에서 사람들 많이 또 죽었던 두 번째 이유가 불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내장재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운전수 하신 분들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이 수동 개폐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게 했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방어범 김씨는 참사 2년 전인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는 2급 지체 장애인이었다. 상해 등 전과 이범인 김씨는 병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개인 화물차와 택시 운전을 했다. 범인은 청소 영역 회사에 다니고 회사원 아들과 학원 강사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손과 발에 하상을 입어 병원 구급차에 실려 대구시 복구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목격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해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한 데서 오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지병 등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김씨가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현존 전차 방화 치사 상죄로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처해 있는 상황의 정상을 참작하고 사망자 대다수가 김씨의 방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대구 지하철 쪽의 잘못의 대응으로 숨진 정황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김씨는 범행 1년 뒤 2004년 8월 31일 수감 중이던 진주 교도소에서 지병 악화로 숨졌다. 참 씁쓸하죠. 그리고 대법원은 2004년 4월 대법원은 업무 과실치사상으로 구속 기소된 1080호 기관사 최씨에게 금고 5년, 79년 기관사 최씨에게 4년형을 내렸고요. 종합사령 방아무개 46세에게는 금고 4년, 종합사령 홍아무개한테는 3년형을 각각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운전기사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상황이면 저 같아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꺼묵한 자욱한 안개에 탄 냄새, 쾌쾌한 만세에 불타고 있는 열차를 맞은편에서 보고 있으면요 보이는데 모르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진짜 막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29일 대구시 동구 803 인근에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가 건립됐고요. 이곳에 세워진 가로 11m, 세로 9.6m, 높이 8m의 추모탑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재 아닌 인재죠.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의 제가 사진을 실제로도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다음에 있을 숭례문 화재 사고 냈었던 그분하고 똑같은 부류의 연세 많으시고 사회에 약간 약자셨고요. 불평이 많으셨던 분이고 사회에 대한 약간 홧김에 의해서 그렇게 화재도 저지르고 했던 똑같은 경우가 또 다음번 사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재해 아닌 재해가 또 인재로서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 또 터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뉴스 채널에서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3년도 3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순직하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제 7번째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정확히 5년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전용 뉴스 저도 봤는데 진짜 속 아프고 뼈 저린 이야기였죠. 진짜 똑같은 인재예요. 이것도 홧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 아닌 범죄가 되었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2008년 2월 10일부터 그 저녁 때부터 2월 11일 오전에 걸쳐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다. 방화범은 최종기, 당시 나이 69세시고요. 경북 칠곡 출신이고 밝혀져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화재는 2008년도 2월 10일 저녁 8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 날인 2008년 2월 11일 0시 40분에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하였고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1시 54분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관리소장들은 각 문화재단청에 CCTV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각 문화재청마다 전부 다 CCTV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왜 문화재라고 불을 쉽게 못 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600년 역사에 산 증인의 건물 아닙니까? 순환 일본과 순환 전쟁의 역경 속에서도 개념과 사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보존되었던 건물이 이렇게밖에 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방화범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안에서부터 탁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원래 기본 상식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은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해서 물을 뿌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문화재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무슨 세계유산을 찾으러 가는 사람 그 책을 쓴 저서 썼던 그분이 문화재청을 했을 때 그분이 옷을 벗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나중에 재건축해서 다시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그 옛맛은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 이거 재건축할 당시에도 현수막 천막 다 가려져 있어서 한 몇 개월을 보수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때 또 말도 많았던 게 여기에 들어간 나무 재질이나 나무를 구할 때 좀 야매로 해서 구해서 하다 보니까 막 갈라진 것도 있었고 안 좋은 쪽도 많이 있었죠. 나라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 한 사람의 화를 일으키게 한 잿더미를 만들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집에 무슨 관할에 관한 이야기를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항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걸 나몰라라 하고 그거를 없인 여기게 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CCTV 얘기고 항상 얘기했듯이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하면요 그 사람의 한은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울분이 폭발해서 이런 큰 재난 아닌 재난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 마냥 한 사람의 하로 인해서 불이 나고 그로 인해서 재해가 나고 인명피해를 입었듯이 이번에는 역사의 흔적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2월 10일 8시 40분경 최종기가 신호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불이 흰 연기와 함께 숭례문 2층에서 발생하여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 등을 현장에 출동시켜 불씨를 제거하고자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물과 소화 약재를 뿌리며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2월 11일 12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화재 4시간 만에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되었다. 이어 1층이 불에 붙어 새벽 1시 54분 누각을 침눈만 남긴 채 붕괴되어 발아 5시간 만에 2층 물루는 90%, 1층은 10%가 소실되었다. 이게 뭐 뜻인지 아닙니까? 600여 년 동안 지켜오고 쌓아왔던 그 역사의 흔적이 단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의 하에 의해서 잿더미가 돼버리는 참 비참 아닌 비참한 현실이 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리고 용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동년 2월 11일 인천 강원 하점에서 69세 방화 용의자 최종기씨 1939년생이고요. 경상북도 칠곡군을 붙잡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목격자의 증언과 비슷한 인상착의, 옷, 가방 등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자택에서 진들과 동일한 종류의 사다리, 의류, 신호 한 병을 발견하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 구류 및 추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하여 400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또 크게 더 벌어지게끔 이제 방관한 거죠, 나라에서. 그리고 2월 12일 최종기는 범행을 시인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자행했으며 2006년 창경궁 방화 때와 같은 동기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자백을 토대로 증거 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 맞잖아요. 이분도 나라에다가 막 항변하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아무도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해결도 안 해주니까 홧김에 이런 방화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최종기가 지난 2006년에 작성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자신이 창경궁에 놀러갔으며 그곳에 우연히 불이 났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범을 몰렸고, 방화범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으니 거짓 자백을 하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고, 또 공탁금은 500만원을 걸었는데 국가에서 의뢰 15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내 자식이라도 내가 범인이 알고 믿어줬으면 한다는 말을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그는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월 13일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은 2월 14일 최종기의 신발에서 숭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혐의로 사실 입증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날 확보한 당일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최종기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그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 또한 증거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9일 대법원은 최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경찰들이 숭례문 주변을 지켰고요. 가랑막을 둘러싸인 숭례문에 복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시민들이 진짜 그때 불탈 당시에마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남대문인데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막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많이 봤죠. 한편 숭례문에 발생한 화재 진화의 필수적인 실측 도면 화재 발생 2시간 후에 소방당국에 뒤늦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진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다소 지적되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은 국민선거로 숭례문을 복원하고자 제안하였으며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강제 모금을 기획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 당선인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강제 모금의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경숙 위원장은 숭례문 화재가 당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불을 나게 한 게 누굽니까? 공무원 새끼들입니다. 공무원 새끼들. 서민의 말과 서민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은 그 화가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이 화를 분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총이랑 로켓이랑 로켓포 같은 걸 팔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짓걸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나 국회의장 쳐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요 총질하거나 포탄 쏩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화가 너무 나서 동사무소에 엽총 들고 가가지고 산영역 엽총 들고 가서 총질했던 사건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분이 여태까지 나라에 의해서 제재당하고 나라에 의해서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괜히 막 뭔가 전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억울하게 그것을 나라에서 빼앗기 위해서 안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하지 아닌 화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랑 거의 똑같은 변모를 갖고 있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분들 제발 일 똑바로 하십시오. 서민들이 도와달라고 SOS 치고 서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요, 귀담아 들으시고 보고 직접 나오셔서 직접 발로 뛰셔서 그 상황을 감지하셔서 예방 조치해 주십시오. 꼭 TV에서 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건 25시 이런 데 나와야지만은 그때서야 안전하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경우입니다. 누가 이런 범죄자를 만든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그리고 각 동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나몰라라고 업신 여기고 밥 때 되면 제때 밥 챙겨 먹고 그러는 예산 없다 그런답시고 그 예산 다 어디다 쏟아 부었습니까? 네. 보도블록 괜히 멀쩡한 거 뒤엎고 갈아엎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당신의 눈여기식으로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네. 도로 정비도 제대로 해주시고 서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내면요,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십시오. 또 이렇게 많은 걸 잃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사람 아닌 사람이 내놓은 인재였습니다. 참 마음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문도 많고 의구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나 사진이 준비한 게 지금 또 없어지는 듯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네요. 이때는 어떤 날이었냐면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또 날아갔는데, 그것이 아웃다에서도 두세 번 나왔고요. 살아남은 생존자 승무원들조차도 군인분들조차도 많이 치료를 많이 당하고,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나 그런 징후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을 하게 된 거였죠.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도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선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정부는 침몰의 원인에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의혹들을 제기되었다. 2010년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72 천함 1200톤급이 침몰했다. 26일 밤 9시 22분에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한창인 백령도에서 남서쪽으로 1.8km 지점을 순찰하던 천안함의 선미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 소속 해안경비정이 출동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을 구조했다. 40명은 사망했고 6명은 실종됐다. 46명은 연결식이 치러진 이후 국립공원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 과정과 함수와 한미수색 인양 과정 중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환주옥 해군 준이가 수색 작업 중 실신하여 병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했다. 4월 2일에는
저인 망화선인 금양 98호가 천안의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려고 또 도움 주려고 가셨던 분들도 크게 많이 목숨을 잃으신 사건이었죠. 사건 원인에 대해 어뢰설, 기뢰설, 내부 폭발설, 피로 파괴설, 자초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46명의 합동 연결식이 치러지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2010년도 11월 17일 추정 60분 KBS에서는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을 반성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경고를 받았고 제작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추정 60분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부는 2015년 2월 10일 항소심 판결에서 추정 60분 보도의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이 알 권리 충족과 정부에 대한 감시의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이 많았던 게 이게 과연 진짜 북한 어뢰에 대한 침례인가 아니면은 북한 잠수정에 의한 도발로 인한 그런 거였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밤에 배는 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잠들었던 장병들이 다 이제 숙소에 있었다는데 이게 가운데 기점이 폭발하면서 가라앉은 게 참 됐었죠. 그때 한미 앞부분만 아니라 뒷부분도 같이 올려졌었는데 그 터지는 그 품이나 그런 걸 봐서는 안에서 밖에서 터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터진 듯한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가림막으로 막았고요. 이거 배 하나 끌어올리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 장소는 백령도에서 이때 지진 관측계가 대청도에 있었는데 이런 게 발생했다는 거 봐서는 뭐가 폭음이 났었다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한미를 먼저 발견하고 나중에 함수도 뒷부분도 발견했고요. 사건 발생한 지점은 이쪽이었고요. 이때 참 안타까운 죽음과 의문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훈련 중에 이렇게 참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참 숭고하신 그 상가 면에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근데 진짜 이게 이때 한창 그때 말 나왔던 게 또 방산 비리가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뭐 레이더가 제대로 잘 설치된 그런 이 고속정 같은 이 배를 또 한번 또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방산 비리도 또 엄청 또 터졌습니다. 그때 군 비리다 뭐다 해서 그 말도 있었고 북한에 의한 도발 아닌 도발이라고도 했었는데 북측에서는 계속 자신들은 아니라고 또 우겨댔죠. 그때 운하에서 이제 증거 제시했던 게 어뢰 그 발견된 잔해도 보여줬는데 그 안에 이제 북한 애들이 주로 많이 쓰는 듯한 글씨체가 궁서체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걸로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방송사 쪽에서 의심을 많이 했죠. 진짜 과연 이게 북한에 의한 도발에서 피격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돌 때였죠. 이때 참 사건 많이 좀 씁쓸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마음에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은 살아남으신 분들한테 그 승무원 승객 그 있었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네는 이걸 잘못했는데 너네는 왜 이 얘기를 못 들었냐 뭘 못했냐 이런 말로 많이 타박을 하는 그런 거 기자들의 기자회견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마음에 아프고 안쓰러웠었습니다. 아울러 이쪽으로 군대를 보냈던 장병들의 부모님들도 참 눈물 아닌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걸 생각하면은 참 많이 아프고 마음이 안 쓰였던 게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날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인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날 2013년도 3월 15일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란 리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역설 아닌 역설로 루머가 터져나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아예 좀 떼어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를 좀 다루기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참고로 제 스마트폰에는 아직도 세월호에 관한 그 노란 리본이 어플로 항상 화면에 우측 상단에 떠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면서 한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말 휴일 때쯤이었을 거예요. 방송에서 분명히 뉴스에서는 자막으로 뉴스 속보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전원 구조, 또 전원 구조.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학생들은 계속 그 배 안에 있었고, 배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안에 진짜 말하기도 힘들어. 이거는 나중에 입양됐을 때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들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화문에 있는 그 순과하신 이 학생들과 이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러 갔다가 노란 리본으로 된 태그도 받아온 적도 있고요. 순과 영령들한테 명복을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1994년도에 일본 나가사키 하야시칸의 선거 각주에서 건조돼 1994년 4월에 진수한 6,825톤 여객선이고요. 세월호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페니 나미노우에라는 이름으로 18년 이상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를 운항하던 배였고요. 2012년도에 10월에 운항을 마쳤고요. 한국에서 청해진운이라는 데서 중고로 도입해서 인천 제주도 항로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요. 이처럼 낡은 배가 수입돼 취항할 수 있도록 우선 2009년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분명 명분으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것 때문이고, 더군다나 건조 직후에 589톤을 또 중축해서 국내로 들어온 객실을 또다시 239톤으로 또 중축을 또 한 겁니다. 더 가중되겠고.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고, 원래 출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었지만 악천후로 출발이 늦춰졌다가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0명을 포함해 교사 14명, 인솔자 1명, 일반 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이 탔었다고 합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전남 진도구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고 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 50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는 이동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런 방송이 연발이어서 흘러나왔다. 9시 35분경 해군 함정 123척이 도착했다. 기간부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에 구조됐고, 조터질 선원들도 뒤따라 탈출했다. 침몰 전까지 170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에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2015년 4월 실행자는 290만 명, 실종자 9명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그런 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해경 등 구조 당국은 구조 작업에 우왕좌왕해 휘상자 실종자 가족들의 분신을 대상이 됐다. 검찰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살해, 살인미수혐, 업무상 과실, 선박, 매물,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용해 2014년 5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017년도 4월 11일에 인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진짜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때 기자들이 불렸던 게 쓰레기를 빗대어서 말한 기레기란 말을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과다한 증축으로 인한 선원들과 그 승객들과 화물을 싣고 오고 나를 때였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장이 방송으로 나중에 이 방이 이 세월호가 건조되었을 때, 인양되었을 때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이며 뭐며 뭐 그런 걸 해서 다시 복원해서 봤더니 영상을 그 학생들도 찍은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송으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어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고 기울으면 100% 다 뛰어내리고 나가 탈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말에 의해서 만약에 그 선장들조차 나올 때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동조해서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 이 학생들이나 일반적인 놀러 가셨던 분들도 다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빗대어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물에 가라앉을 때조차도 심지어 해군 해정 이런 구해준 게 아니라 인근 주변에 그 낚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업하신 분들이 막 달려나가가지고 한두 명 막 끌어오고 막 그럴 당시에 그때 유리 막 물에 반쯤 가라앉힐 때도 막 유리문 막 부딪히는 아이들의 손등등도 막 그런 거 절규하는 것도 보였고요. 저 뉴스에서도 실제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때 당시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배가 저렇게 침몰하는데 사람들은 다 일절 안 나오고 그게 뱃속에 갇혀만 있다 결국 가난지에 순직했군. 그때 어떤 한 분이 소방호수로 인해서 사람을 한두 명씩 끌어올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내사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자해도 하고 막 자살도 하려고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에 관한 의심과 의구심으로 하는 다큐 형식의 드라마를 영화 같은 걸 만들지 마시고요. 진짜 이 세월호에 관한 재난 재해에 대한 영화를 다시 한번 누가 뭐 유명한 감독이든 아니든 간에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영화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웅당이 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이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마음으로 영화 한 편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이날 저도 강화문에 1주년 됐을 때인가 그때 강화문에 가가지고요. 순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묵념 아닌 묵념과 거기에 차려져 있는 제사 그 상 국화꽃 핀 곳에 가서 명복을 빌고 기도를 묵념을 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란 리본 생각나십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참 아픈 마음입니다. 제가 세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의 상처는 진짜 이분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부모들이 이 포항의 이 선착장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전화기를 부여잡고 이야기할 때 나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사법경찰 입으신 경찰들을 녹음기를 들고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침투해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없인 여기 맞게끔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나라가 정권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탄핵으로 가는 그 첫 시발점에 불을 지폈던 사건 중에 하나였죠. 참 의문도 많고 참 의혹도 많고 음모가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학생들 숭고하게 가게 된 진짜 어른의 말에 의해서 배 안에서 꼼짝없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에서 탈출할 수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에 관한
마음에 애도를 표해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와 가짜 기사로서 오버랩던 그 기레기, 일명 기레기란 말들도 나왔지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표했던 노란 리본도 생각납니다. 저는 저만의 재단에 아직도 이 노란 리본의 시그널 로고가 아직도 있고요. 스마트폰 우측 상단에는 항상 이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영화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요, 이 세월호에 관한 영화를 한 편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미가 있건 픽션으로 돼서 꾸며졌던 간에요. 지금의 세월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음모, 때로는 의문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북한에 의해서 도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의해서 이 배 안에 뭐 금은보화나 돈, 무슨 없어져야 될 자료들을 숨고 있다가 사고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탄 이 배를 침몰시켰다. 이런 식으로 막 빗대어져서 얘기하니까 이 배에 타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떠올리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안타깝게 순직한 세월호 단원고 학생분들과 그곳에 일부 타셨던 분들에서 명복을 빕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크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신 것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참 너무 말하기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만요. 11번째 사건 사고. 그 후로부터 2년 후 2015년도 5월 20일 메르스 사태가 터집니다. 근데 제가 메르스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코로나19랑 약간 변종 아닌 변종으로 나타난 그 병이 아닐까 생각이 의구심이 들더라고. 메르스 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동 지역에 낙타고기나 낙타로 인해서 전염되는 큰 열병 아닌 열병이라는 소문이 막 돌고 그로 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근데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많이 퍼졌던 이유가 그때 삼성 아산병원에서 그 외국 중동 지역에 갔다 온 어떤 한 환자가 대중이 많이 쓰는 공동 화장실을 썼을 때 그 병원을 주로 주고 오고 가고 했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병원을 오셨던 환자들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 그겁니다. 증세도 똑같더라고요. 중동기 호흡 증후군 메르스 이때 진짜 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랑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퍼져나가고 번진 것도 그렇고 증세도 똑같아요. 열, 기침, 호흡곤란, 심부전, 호흡기관 내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폐렴,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을 동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생 부위는 전신이고요.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으로 많이 이것도 공기로 많이 전염되고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때 증세가 지금의 코로나19랑 거의 같더라고요. 30도 온도 이상의 고열을 앓고 있고요. 기침을 하게 되고요. 호흡곤란이 오고 결국 인후염, 구토 설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병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의 코로나19랑 거의 같아요. 대신 중동에서 발생했었고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똑같이 이제 메르스 못지않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루머가 뭐였냐면은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중국의 무슨 안 좋은 식습관 문화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라고 이야기가 많이 번질 때였거든요. 뭐 박쥐고기 먹은 거, 뭐 쥐새끼 고기 먹은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럴 때. 근데 그건 그 사람들 고유의 문화잖아요. 우리나라가 괴고기를 먹듯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케이블에서 저도 몇 번 봤는데 컨텐션인가 하는 무슨 이런 질병에 관한 환경적인 질병에 관한 사람에게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접촉성 그리고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걸로 인한 그런 질환에 관한 한마디로 무슨 그거 같아요. 중세시대에 걸리는 그런 병 뭐죠 그거? 못 고치는 병 그거 뭐지? 그 역병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증세가 거의 코로나 지금 현 상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찾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친 거였죠. 그리고 예방 방법도 똑같아요. 고열, 기침, 호흡 관련된 증세를 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라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바뀌었죠.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보다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그 환자들이 쓰는 병원에 있는 화장실과 의사 선생님들과 여타 환자들 같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으로 돼서 이제 번져나가서 이제 다 같이 간염 전염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보건소로 가라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그리고 똑같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기침 또는 재침 나올 경우 티슈나 이제 팔꿈치 안에다 해야 된다는 것과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는 게 너무 똑같은 겁니다.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주요 증상도 거의 똑같은 거죠. 메르스 사태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읽어드릴게요. 좀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새로운 병정 코로나 이거는 뭐지? 메르스 한국에서는 2015년도 5월 최초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되었다.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는 2015년도 5월 4일 바레인에서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으로 귀국했다. 당시 증상은 없었으며 입국 7일째인 5월 11일 30볼트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다음 날인 12일 최초 환자는 해당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이 병원을 포함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4개의 병원에서 입원 및 진료를 받았다. 19일에는 최초 환자인 부인에게서 고열 증세가 발생했으며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의 환자의 아들도 고열 증세를 보였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2012년부터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사스보다도 전염성은 떨어지면 치사율은 30에서 40%로 사스 약 9.6%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 5월 20일 한국에서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첫 한체가 발생한 지 68일 만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선언했다. 메르스 사태로 감염된 사람은 총 186명이며 그중 38명이 사망해 치사율 20.4%에 기록했다고 했다. 메르스로 인해 총 16,693명의 시설 혹은 자가 격리되었으며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는 145명이다. 2018년도 9월 8일 쿠웨이트에서 20일간 체류하고 7일 귀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양성 환자로 확진되면서 3년 만에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하였으나 18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었던 이유가 대표적인 그 매개체가 됐던 게 삼성 아산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환자가 화장실도 쓰고 갈 수 있는 곳 모든 공공시설들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또 똑같이 의사나 아니면은 그 병원을 잠시나마 찾아왔던 분들에 의해서 그게 발병이 되었고 전염성이 전혀 퍼져나갔던 거죠. 메르스 마지막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사망했다. 11월 25일이고요. 기저질환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었고 항암제 투여로 면역력도 떨어져 있던 마지막 환자는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반복되며 172시간 동안 메르스와 싸웠다.
하지만 마지막 환자 사망일로부터 28일 지난 시점, 메르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의 4배의 메르스 공식 종식 시점이 된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감염된 사람은 총 186명이며 그중 38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20.4%로 기록됐다.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는 145명이다. 메르스로 인해 총 16,693명이 시설 혹은 자가격리되었다. 2018년도 9월 8일 쿠웨이트에 20일 동안 체류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며 7일 동안 귀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이 환자가 공항에서 바로 이동한 삼성서울병원에서 7일 저녁 9시에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을 신고했고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 격리변동으로 이송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8일 오후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이 환자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가운데 두 차례 검사에 걸쳐 9월 18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되었다. 병원을 통해서 주로 많이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요, 자주 만졌던 손잡이, 심지어 화장실 갔다 올 때 같이 썼었던 그 공기 중에 그 냄새와 그 공기 중에 그 간염된 물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붙어 나간 거죠. 그래서 전염성이 많이 높았던 거고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하고 거의 똑같은 증세와 똑같은 그 예방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의문 아닌 의문으로 음모를 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메르스도 왠지 모르게 잠시 사라져 있다가 다른 시점에서 다른 구역,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식으로 퍼져나왔는데 그게 다른 이름과 명칭으로 나타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윤호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랑 거의 같은 2012년도 중동에서 걸리는 열병과 기침에 관한 기관지염과 호흡 감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지금 제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2015년도 이후로 5년 이후에 2020년도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아직 현재 진행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질병 정보에 대해서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을 말하고요. 예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호흡기 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병원이 아니죠. 왜냐면 메르스 사태 때 병원으로 환자가 가는 바람에 거기서 더 다량의 환자들이 증식되면서 이제 병이 번져갔으니까요. 선별진료소 확인 후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요. 해외여행의 의료진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긴급연락처가 관할 진료소, 관할 보건소, 지역센터는 120번이나 1339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이 나와 있죠. 손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 옷소매를 가리기,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는 무조건 마스크 해야 되는 거, 아닌 사람들도 무조건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아마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갑자기 추웠다 따뜻해졌다가 또 추웠다 따뜻해지다 하면은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기침을 많이 하시면요, 참 눈치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정보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 폐렴,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방송을 잠깐 끊었다 했는데 밖에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0년도 1월 감염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국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1월 30일 국제공중 보건 비상사태 PHEIC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WHO는 2월 11일 공식 명칭 COVID-19로 명명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진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월 21일 기준 전 세계에서 76,781명, 사망 2,248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방한 중인 중국인이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2월 21일까지 모두 204명, 사망 2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2월 21일 8시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 -19 감염 증상자는 3,180명이며 확진 환자는 204명, 격리자 17명, 사망자 2명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구가 지금 초토화되었죠. 그리고 이 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일주일 전에 동네 근처 마트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스크 안 한 채.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마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좀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두 번 다시 동네 마트를 당분간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더라도 좀 더 먼 저 밑에 있는 뭐 동네 마트 중에서 또 하나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데 글로 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사는 동네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그런가 거기는 거의 마스크를 안 하시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영유아 아이들한테 좀 큰 피해가 많이 있고 큰 생존 확률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와 이 예방수칙이 메르스 사태랑 거의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증세와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주요 증상과 그에 대한 예방법이 똑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메르스 사태에 있을 때 터졌던 그 바이러스 균이 다시 변종이 되어서 그에 맞게 더 치사율도 높고 감염률도 높았던 병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봄이 다가와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조만간에 이제 감기 환자들도 많이 늘 테고 기침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럴 때일수록요 일단은 의심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진짜 이게 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지금 초토화된 게 어느 한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선교하고 다니는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전염과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 외국에 한 번 안 나갔다 오신 분이 할지언정에도요 자신이 어딜 가고 오고 가고 할 때 그 주변에 몇몇 분들의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의해서 감염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의심 한번 해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 2주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만 해도
기침 많이 하고 감기 많이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인후염을 많이 앓았었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방송을 하면서 말도 이야기 많이 하고 찬바람으로, 그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내일부터 또 월요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항상 잠복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찬바람을 쐬면서 밖에 서서 이제 배회하다 보니까 좀 감기가 걸릴 확률이 좀 높았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요 증상은 똑같습니다. 고열에 시달리시다든지, 기침을 하시다든지, 목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은 호흡에 좀 인상이 있다 싶으시면 1339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수칙은 메르스 때랑 똑같습니다.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뭐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지 말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나올 때는요, 손바닥으로 하지 마시고 손목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다, 옷소매 사이에다 기침을 해주시고요. 밖에 나갔다 오시면 무조건적으로 바로 집 앞에 마트나 편의점을 갔다 오시더라도요, 비누로 꼭 손을 씻으십시오. 30초 이상 쓰셔야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문 손잡이는 절대 잡으시지 마십시오. 메르스 사태 때 문 손잡이에 의해서 사람의 손과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들었고요. 최근까지도 지금 대구는 부재치고 지금 몇몇 곳에서는 지금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증가가 하고 증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긴급방송이나 뉴스 특보를 때리면서 그에 대해서 보도를 아닌 보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열이 나시거나 기침이 나시거나 호흡이 곤란이 있으시면요, 병원에 무조건 가시거나 약국 가서 약 사드시지 마시고요, 1339로 전화를 돌리셔서 그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고 그에 대한 지시대로 따르셔서 이 병을 예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오늘의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사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할 수 없이 저작권 침해로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한 사진과 짤막한 요약본 이야기로 글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와 2008년도 2월 10일 승래공원 방화 사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잊지 말아야 할 2013년도 3월 15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 그리고 2020년도 똑같은 병과 질환으로 예방도 똑같은 지금 현재 2020년도 1월 20일 코로나 사태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누군가에게 화를 입게 하고 누군가의 말과 걱정과 고민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건들과 이런 사건들은 모두 인재이며 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언젠간 나 자신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크나큰 화가 될 수 있고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도는 세상 사회가 돼야 올바른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윤회 특집 방송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사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천안함 피격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숭례문 방화 사건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과 기회를 좌절하지 마시고요. 누굴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힘들고 버티기 힘드시다면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분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으니까요. 이야기하시고 또 얘기 많이 하시고 또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겨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시고 기침이 나오신다 싶으시면 오소매 하시고요. 감기 자주 걸리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열이 나거나 감기가 나거나 기침이 나시면요. 병원이나 약국 가셔서 해열제 사 드시지 마시고요. 1순위로 1339 간헐보건소에다 전화를 하셔서 그의 응에 맞게끔 대처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특집 방송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993년 군산 위도 서해 해류 침몰 사고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1994년도 10월 21일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잊지 말아 주시고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998년 6월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00년도 6월 13일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2008년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2013년도 3월 15일 세월호 사건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5년도 5월 20일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2020년도 현재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도 굳건하게 저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초석을 다져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단결함과 굳건한 단체주의 세상 사회 아닙니까? 개인주의로 똘똘 뭉친 여타 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독려하고 도와줄 줄 알고 정의로울 줄 아는 그런 세상과 삶과 윤택한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윤회의 특집 방송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도록 예방 예절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겨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